대통령이 극일 펀드에 가입할 정도로 지금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타게 보자고 난리인데 이 와중에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네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보은군 자매도시인 울산 남구에서 지난 26일 한 워크숍이 있었고요. 네. 이 워크숍에 보은 지역 이장님들 20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네. 보은 군수가 한 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허. 이 자유한국당 소속 정상혁 보은 구수가 네. 1시간 10여 분이나 이제 말을 했는데 그 말 중에 네. 한일협정 때 일본에게서 받은 5억 불로 우리나라가 발전했다. 불매운동은 우리가 손해이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정부 정책은 잘못됐다라는 취지의 비판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네. 그중에는 사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긍심을 훼손할 만한 발언들이 많아서 지금 굉장히 인터넷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정상혁 충청북도 보은 군수입니다. 대체 뭐라고 했는지 뭐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돈을 받아서 우리가 그 가난했던 새끼 밥도 못 먹고 산업시설 아무것도 없고 국미공단, 울산, 포항 산업단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발전의 기본을 5억 불을 받아서 했다. 이게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위안부로 그걸 한 게 한국만 한 게 아닙니다. 중국도 하고 필리핀도 하고 동남아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무슨 배상 가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한국은 5억 불 줬잖아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목조목 잠시 뒤에 이제 집중적으로 파보고요. 일단 김복준 의원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 발언을 한 사람 충북 보은군수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분은 자유한국당 소속이고요. 네. 77세 최고령으로 도전해서 3선에 성공했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장 3선 성공이면 일단은 대단하긴 한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저런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올해 이제 77, 뭐 만으로 77일 거예요. 한국 나이로는 78세 죠. 78 정도 네. 되겠네요. 그런데 저 발언을 하면서 글쎄요. 본인도 좀 깨름칙한 게 있었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녹음하지 말라 뭐 이런 말도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강의를 하면 이제 그 듣는 사람들이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녹음을 하지 말라는 것은 본인이 이제 뭔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녹음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녹음을 해도 그건 꼭 불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 법에 저촉이 안 되는군요. 네, 그건 저촉이 되지 아하, 않기 네.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어찌됐건 뭐 녹음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공분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분개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도 이 사람이 말이 좀 틀리다는 거를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그러겠습니다. 잠시 뒤에 조목조목 짚어볼게요. 일단은 본인도 뭔가 자신의 발언이 문제될 걸 알았을 거. 그러니까 녹음하지 말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발언뿐만, 이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최근에 우리 이제 전 국민적으로 일고 있는 불매운동,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비판했다는데 그 내용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담배 안 피우고 맥주 안 먹고 일본 물건 안 팔고 안 먹고 안 사고 안 가고 그런데 결과는 뭐냐? 우리가 일본 걸 팔아주는 것보다 일본이 한국을 팔아주는 게 2배라는 거예요. 누가 손해냐? 한국이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하는데 일본도 우리도 한국 거 안 써. 그러면 더블로 우리가 손해를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이 사고방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분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볼 때는 좀 경도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 역시 저분의 어떤 역사관이니까 제가 뭐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저분한테 제가 또 뭐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네요. 보니까 연세도
78세면 많이 드신 분이고, 네. 그러니까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거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이분이 바라보는 그 역사관은 굉장히 경도돼 있고 잘못됐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지금 저분이 저런 그 연설, 저런 교양을 하고 있는 저 장소가 문제가 되고, 저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분은 어찌됐건 이제 그 군수잖아요. 네. 군수가 자신의 휘하 내지는 소속에 있는 그 이장들 뭐 한 200여 명 그분들을 한 군데에 집결시켜 놓고 그분들한테 지금 본인의 일방적인 어떤 역사관을 어떻게 보면 뭐 설명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주입시키고 얘기하면 있다고 그 봐야 자리를 되겠네요.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 정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건 네.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강요 형태? 뭐 제가 좀 지나친가요? 근데 하여튼 저분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정말 강요당하는 느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인경 평론가님 요거 먼저 여쭤볼게요. 앞서 처음에 들었던 발언 중에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돈을 받아서 우리가 그 가난했던 시절, 세 끼 밥도 못 먹던 시절에 그리고 산업시설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우리가 발전한 거 아니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이겠지만 우리가 왜 가난했었을까요? 왜 아무것도 못 먹었었을까요? 일본이 강제 침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공짜로 준 돈도 아니고요. 우리 위안부라든가 징용군, 그다음에 일본의 미쓰비시 같은 공장에서 1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청춘을 바쳤던 이들에 대한 보상금조차도 아니고 그때 했던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구나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적폐다, 꼰대다, 꼴통이다 하는 말을 욕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고요. 게다가 충북 보은이신데 충청도는 유관순, 그다음에 윤봉길 의사를 비롯한 의사들이 가장 많이 나오신 군이고 의병들 참 많았던 곳이에요. 네. 자기 고향의 먹칠한 것이 아닌가? 또 수많은 위안부 어르신들과 강제징용자들의 가족에게까지도 큰 상처를 준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왜 그 돈을 의미를 잘 모르시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인철 변호사님은 아마 하실 말씀 많은 제가 옆에서 이제 표정을 쭉 뵀더니요. 지금 주먹을 불 끈이면서 하실 말씀 꾹꾹 지금 쌓아둔 것 같으신데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 위안부 문제도 언급했어요. 근데 위안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안부를 한국만 하는 게 아니다. 중국도 하고 필리핀도 하고 동남아도 하고 다 했다. 그런데 일본이 다른 나라한테는 배상을 한 적이 없다. 한국은 5억 달러 줬다. 아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들었던 발언 중에 이게 나와요. 우리가 일본 담배 안 피우고 맥주 안 먹고 일본 문구 안 팔고 안 먹고 안 가고 안 사고 그런데 결과는 뭐냐?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일본의 불매운동 그리고 여행 안 가는 게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도 진단하고 있네요. 본인은 이인철 변호사님. 일단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또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요. 위안부 할머니 자체가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네요. 그건 어떻게 부인할 수도 없는 명백한 증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전 정부라든지 예전 정부가 일본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저쪽에서는. 자, 이렇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강도한테 막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한테 사과도 요구하고 배상을 요구하는데 어떤 제3자가 나와서 본인이 변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근데 이 사람 변호사 선임을 안 했어요. 근데 변호사가 마음대로 자기가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그 사람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냥 끝났다고 주장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자, 전 정부에서 위안부 할머니한테 어떤 위임이나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일본하고 합의를 하고 그냥 끝났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마음대로 선임해서 끝났다고 주장하는 게 법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한테 맞아요. 하나 물어보지도 않고 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전 정부에서 그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는 더 분노의 목소리를 내시고 싶지만 아마 이인철 변호사님 방송이라서 아마 절제된 목소리를 지금 준엄하게 꾸짖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김복준 의원님 네, 예. 저 발언이 알려지면서 많은 단체 이런 또 개인들도 네, 네. 이 분노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친일 매국 망언을 한 정상혁 보훈군수는 군민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는 충북 도지부
저 단체가 있었고요. 광복회 예. 충북도지부네. 그다음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그 충북도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으로 일궈낸 그 한국 경제의 기적을 그렇죠. 이런 도약을 오로지 일본의 덕으로 돌리면서 그 역사화하고 국민을 욕보였다. 이거 좀 상당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뭐 정의당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아베 앵무새냐. 앵무새. 예. 누리꾼들이 보훈군수는 일본의 보훈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아니, 본인이 군수하는 지역의 보훈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동네 이름이 이런 식으로 또 비아냥거림거리가 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현상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 본인이 입장을 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결국 입장문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네. 일부 언론의 앞뒤 자른 보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오해를 빚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보훈군민이 아베 정권에 대해서 잘 알고 규탄하는데 힘을 보우자는 의미에서 그간의 사례 설명하고 일본 사람들과 만났을 때 들었던 내용을 설명한 것뿐이다. 독립유공자나 그 가족,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네. 일단 이 문장만 놓고 보면 김목주님 사과는 아닌가요? 사과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이분 얘기는 결국 이 얘기 아니에요. 앞뒤를 자르는 바람에 전체 맥락이 지금 뒤틀렸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사과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최근에 와서 우리 사회에. 네. 근데요. 앞뒤를 완전히 자르고 들어도 이분 지금 이야기하신 거, 말씀하신 거는 앞뒤 안 봐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넉넉하고요, 지금 네. 보면. 그러니까 사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과하시려면요. 네. 아주 사과는 심플하게, 진심으로. 네. 딴소리 하면, 중언부언 하면 그건 맞아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맞아요. 사과하시려면 그냥 납작 엎드려서 제 역사관이 잘못됐고, 네. 하면서 그냥 정확하게 사과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이게 왜곡된 발언으로만 그냥 그칠까요? 아니면 이인철 변호사님 혹시 이 발언에 법적인 책임이나 문제를 삼을 만한 대목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면은 이제 절도 하면서 사과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일본에서도 많이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네요. 그거는 그냥 진정한 의미의 사과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진정한 사과를 한다면 사퇴하시고 네. 위안부 할머니 앞에서 백배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인철 변호사님 비롯해서 우리 네 분의 패널분들이 정말 저는 자랑스러운 게 막 흥분해서 이 정상혁 보훈군사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차분한 어조로 준엄하게 꾸짖어 주신 게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갔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반성이나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가 은행이 됐다는데 이게 대체 대관절 무슨 얘기일까요? 김복준 의원님 일단은 영상을 좀 보면서 일단은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체 어떤 상황인지 대관절. 일단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자, 네네. 경기도, 네. 이제 경기도 이제 인천입니까? 빼야죠. 네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아마 네. 사건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 도박 사이트 이 일당들을 전부 일망타진한 거예요. 20일 날. 그런데 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된 돈이 계산을 해보니까 1조 7천억 원대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직까지 아마 국내에서 이 불법 이 도박 사이트 운영해가지고 제일 큰 것 같아요, 규모가. 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올린 수익금은 1,0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네. 1,000억 정도가 돼서 그 일당 12명을 검거해가지고 실제로 운영진은 한 7명 정도 네. 구속을 했고요. 나머지 인출책이라든지 이런 한 5명은 불구속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이 주거지, 은거지, 서울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아지트 14군데를 경찰이 급습해가지고 거기에서 찾아낸 돈이 네. 지금 저기 5만 원짜리 지금 비닐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153억입니다. 네. 그리고 그 6천만 원짜리 골드바도 한 개 또 더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책상에 올려놓고 네. 저거를 이제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보관을 어디로 해야 되는데 네. 은행으로 넘기기 전에 액수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액수 확인하는 작업 뭐 이런 거 등등을 하는 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마 돈 있잖아요. 네. 돈이 썩는 냄새가요. 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악취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마 저 사무실 며칠 동안 환기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앞서 이제 그림을 보면요. 이 파란색 상자에 이 경찰 2명이 낑낑대면서 이제 들고 나르는 게 나오잖아요. 저 모습입니다. 저기는 일단 경찰서예요. 그런데 저걸 옮깁니다. 사실 저것만 놓고 봤을 때는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해서 무슨 그 압수물을 일단 묶어놓은 거, 저기 쌓아놓은 것 같잖아요. 그 상자에. 그런데 앞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저걸 이제 이 차량에 싣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서에서 어디로 이동하냐. 저걸 경찰들이 처리를 못하니까 보세요. 이 순찰차 호송까지 받으면 일렬로 이동해서 어디로 가냐. 일단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으로 가서 왜 가냐? 아니, 압수물을 왜 은행으로 갖고 가지? 했는데 저 압수물이 뭐냐? 앞서 보신 돈다발입니다. 돈다발. 10,000원짜리가 섞인가 봤더니 5만 원권으로만 30만 장 분량 153억이랍니다. 저런 돈을 저 만져볼 수도 없었으니까 우리 진짜 저는 뭐 만져볼 수도 없잖아요. 진짜 153억. 하루에 153만 원만 만져봐도 좋겠네요, 진짜. 근데 153억을 저렇게 경찰서의 금고가 부족해서 일단 은행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경찰력이 왜 돈을 경찰서가 아닌 은행으로 갖고 갔는지 일단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양이 많기 때문에 아마 검찰청 자청 보관이 불가능할 겁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그 김제의 마늘밭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모 은행으로 예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현금으로 봤을 때 15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최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돈이 돈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참 말이 153억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저렇게 수익을 얻는다는 게 일단 어마어마한 입이 딱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그 판돈 자체가 1조를 넘어요. 1조 7천억. 아. 어느 나라 예산인 줄 알았습니다. 어마무시한 도박 사이트를 열어서 막대한 네. 도박 자금 범죄 수익을 지금 축적한 일당인데요. 네. 이 사람들이 왜 오랫동안 이렇게 큰 판돈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봤더니 네. 이 도박 사이트 자체도 여러 개를 운영을 했고요. 네. 서버가 해외에 있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등지에 이제 서버를 두고 운영을 했다라는 것인데 네. 심지어는 도박 사이트 같이 안 보이기 위해서 홈쇼핑처럼 옷을 파는 사이트 있잖아요. 위장한 사이트로 운영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어마무시한 판돈 그리고 한 1,000억대의 수익을 벌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디에 썼나 봤더니 각종의 유흥비를 탕진하고 또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썼다라고 합니다. 저 지금 파란색 상자에 있는 돈 모두 다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네. 국고로 환수됩니다. 사실 김복준 의원님 앞서 우리 김상식 광역수사대장님의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그 도박에서 벌어든 수익 김제 마늘밭 사건 네, 네. 그 돈도 능가하는 액수라면서 이번에는 걷어들인 게. 김제 마늘밭 사건 때 이 땅에서 캔 거는 110억 정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154억이니까 그거를 그 당시 그림에 이게 그 당시 그림에. 능가했죠. 저 김제 마늘밭 사건도 상당히 유명했고 제가 저 김제 마늘밭 그 근처를 관할하는 그 파출소장을 알고 있는데요. 아하. 그분 얘기가 저 마늘밭 사건 나고 난 이후에 전국에 있는 모든 무속인들이 네. 그 동네 글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바람에 아주 애를 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110억이었는데 요번엔 154억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죠. 네. 저 액수를 앞서 경찰이 일단은 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일당의
은신처 4곳에서 일단 압수한 거예요. 그 금고에 쌓여있던 거. 근데 경찰서에 일단은 압수물을 갖다 놨는데 처치곤란인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인지를 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앞서 상자가 9개 분량이었고요. 저 액수를 은행으로 옮겨서 이 개수기로 확인하는 데만 무려 5시간 넘게 걸렸답니다. 은행 직원분들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벙벙했을 거예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저도 이렇게 많은 현금을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은행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4년 차입니다. 14년 됐는데 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돈이 들어온 건 처음이라는 것이죠? 네, 처음입니다. 오늘 밤새 현금 세야 될 것 같아요. 유인경 평론가님, 우리 박지민 대리님의 얼굴 해맑게 너무 황당해서 해맑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본인 돈이 아니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네. 야근 작업까지 해야 되니까요. 그러네요. 맞아요. 근데 네. 어쨌든 어떻게 도박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면 자동차 3대가 옮겼어야 될 분량이었어요. 153억이라는 것은 가늠이 되지를 않는 돈이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불법 도박들이 네. 계속 운영되고 있구나. 그래서 타짜란 영화가 계속 새 시리즈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153억이 딴 데 가는 것이 아닌데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제 복지에도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수고해 주신 경찰분들에게 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거는 이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얻었던 수익인데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유인경 평론가님 말씀대로 국고로 그냥 들어가는 거 어디에 딴 데는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저 돈은 그러면? 그렇죠.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이라든지 물건 같은 경우는 다 추징 몰수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범죄로 수익한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다 국고로 이제 수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저 경찰분들이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이 돼요. 왜요? 저렇게 많이 적발하면 다 어쨌든 국민을 위한 국고로 이제 수익이 되는 거니까. 근데요, 이 유흥가라든지 호화 사치포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 토사장이라고 부르요. 토사장. 그게 뭐예요? 불법 토토로 인해서 불법 도박으로 인해서 번 사람들을 이제 토사장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진짜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이제 적발됐다고 하는데 이제 암수 범죄가 제가 보기에는 한 10배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150억이 문제가 아니고 뭐 한 수천억 원을 이렇게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분발해 주셔가지고 이런 몰수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저렇게 액수가 나올 정도면은 이번에 잡은 일당 말고도 손정이라서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여제뿐만 아니라 다른 도박 사이트도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해당 이 사이트만 하더라도 아까 수익이 1천억대라고 했지만 그 지금 압수한 거는 한 200억대가 못 미치잖아요. 네. 돈을 더 찾기 위해서 은닉된 자금을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은닉된 자금을 철저하게 찾아야 도박 사이트를 개장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사실 이런 도박 사이트 때문에 가사가 탕진되고 맞아요. 집안이 풍지박산내서 맞아요. 자녀들이랑 아내 마찬가지로 이제 온 가족이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아예 애차부터 개장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러니까요. 막고 그리고 점검하고 그리고 은닉된 자금 추적까지 경찰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네네. 자꾸 이렇게 도박 사이트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네. 이렇게 수백억씩 벌잖아요. 네. 그럼 불법인 거 알고 검거될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근데 검거돼가지고요. 형량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 2년, 3년 살고 나옵니다. 그럼 수백억을 어디 숨겨놨다가 그냥 2, 300억 갖고 나면 평생 호화롭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을 검거하면요. 2, 3년이 아니라 뭐 한 10몇 년 평생을 진짜 교도소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게 그렇게 형량이 강화돼야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못 하거든요. 형량을 좀 중하게 높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김복준 의원님도 32년간 경찰 몸담았을 때 아마 도박판 덮치는 수사 많이 해보셨을 건데 네, 네. 진짜 저 돈을 보니까 앞서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누군가의 전 재산이고 그게 그렇죠. 다 몽땅 들어갔던 돈이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도박 사이트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본인이 판돈을 걸게 되면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도박이죠. 1,000원을 판돈을 걸어가지고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을 떼가요, 이 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 모인 돈이 1,000억이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전 재산 이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갖고
탕진하고 뭐 네. 집안 아까 우리 손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걸 저 일선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고요. 네. 뭐 새로운 수법을 썼어요. 이번에 나름대로 경찰에서 자꾸 이 도박 사이트를 조사를 하니까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시대요. 의류 홈쇼핑 형태로 해가지고 일견 보면은 홈쇼핑 업체 같은데 네. 자기들끼리 비번 주고받고 해가지고 들어가면 실제로 네. 도박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지금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이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지금 도주 중이에요. 아. 그래서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지금 그 인터폴이라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검거한다고 그러는데 아하. 이거 허술하게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그러니까요.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잡아들인다는 거를 인식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누군가의 피눈물 나는 돈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일단 국고로 환수했기 때문에 저 국고로 환수한 돈을요 의미 있게 쓰려면 도박 예방 프로그램 맞아요. 등에도 많은 투자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이보세요, 윤 총장.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금의 여권이 하고 싶은 말일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당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논두렁시계까지 언급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모욕을 준 것도 모자라 검찰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의 적폐가 다시 시작됐답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요, 피의 사실을 흘리지 말라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안 했다고 비판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8월 29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려주지도 않은 자신의 집 주소를 옛날 헤어진 애인이 알고 찾아온다. 소름 끼치지 않을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지난 21일 정오쯤이었고요. 점심경입니다. 구로구 한 오피스텔에 서로 이제 동거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귀었던 커플로 보이는데요. 전 남자친구이고요. 20대입니다. 이 전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경찰이 즉시 출동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는 됐습니다. 일단은 이별 범죄 있잖아요. 네. 전에 헤어졌는데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와서 이런 폭행 행위를 자행을 했습니다. 다짜고짜 와가지고요. 지금 폭행까지 일삼았어요. 그런데 주소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예. 헤어졌다는 것은 뭔가 갈등이 있었고 그만큼 다시는 보기 싫어서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알아냈고 와서 폭행했다. 소름 끼친다 진짜. 네, 이제 어떤 경위로 알아냈는지는 이제 잠시 후 나올 것 같은데요. 네네. 두 사람은 아마 이제 동거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헤어진 것 같고요. 네. 이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신의 지인 집에서 기거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요? 이 여친이. 왜요? 네, 그래서 경찰에다가 신변보호 요청을 한 걸 보면 세상에, 그래요. 아. 그래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니까 경찰이 또 신변보호 요청한다고 무작정 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그래요? 해요. 근데 경찰이 보기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성한테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스마트워치가? 손에 시계처럼 차고 있다가 위험한 상황이면 버튼을 누르면 네. 그 본인이 있는 그 지역의 경찰서 112하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그래요?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네. 그래서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해서 가지고 있었고 다행히도 이제 하여튼 이 남성이 왔을 때 그 네. 스마트워치를 누르는 바람에 현행범으로 그 남자친구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진짜로 공포의 순간이었을까요? 이 여성분한테는요. 제 생각에는 그 현장에 들이닥친 남자친구가 왔을 때 공포감보다는
언제 또 찾아올지 몰라. 와서 또 어떻게 때릴지 몰라라는 공포감으로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경찰에 신변비 요청을 했었고 김복준 의원님 말씀대로 스마트워치를 썼기 때문에 그게 작동을 해서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했는데요. 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연인 사이의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부부간 폭력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 포장이 돼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상처와 고통이 큰지 모릅니다. 오히려 남한테 맞으면 괜찮아요. 미친 사람한테 맞았나 보다.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연인이 이렇게 된다면 이럴 수가 없고요. 네. 아마 그걸 피하기 위해서 친구, 지인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 매 맞은 아내의 경우에도 쉼터라는 곳에서 보호를 받는데 그곳에 취재하러 갔더니 기자들에게도 주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예. 굉장히 보호가 돼야 될 그러니까요. 곳인데 이런 곳에 주소가 알려졌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 앱 회사 그 음식 배달회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건 그냥 폭력입니다. 맞아요. 네. 그냥 분명한 폭력일 네. 뿐이에요. 그런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 헤어졌던 옛 남자친구, 이 남성은 어떻게 알고 이 집을 찾아들었을까요? 혹시 미행했을까요? 굉장히 집착적이고 집요한 성향으로 보여요. 전 남자친구가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가학행위 할 것이 우려돼서 스마트워치를 요청했던 거 보면 본인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남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오피스텔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은 미행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동호수는 모르는 거죠. 네, 근데 동호수 찾아가려면 동호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했냐면 배달앱 업체에 전화를 합니다. 아하. 이 배달앱도 본인이 이제 전 여자친구 성향을 아니까 이 앱을 통해서 음식을 시켜 먹었을 거다. 이런 추론까지 한 거죠. 굉장히 집착적으로 방법을 강구한 건데 전화를 해서 최근에 무슨 오피스텔에서 음식 주문을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좀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 확인 좀 하려고요. 고객센터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고객센터 직원은 그런데 이게 거짓말인지 모르고 몇 가지 전화번호, 여자친구 전화번호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이름도 알고 있겠죠. 이런 것들을 알려주니까 아, 오피스텔 몇 동 몇 호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동호수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 배달 앱 업체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거의 수집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배달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이상 일치할 경우, 경우는 어떻게 안내하고 이런 매뉴얼이 아예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 배달앱 업체 관계자는 이유를 댑니다만 김복준 의원님 예.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요 네. 이 말이 안 돼요. 정보가 몇 가지 이상 일치할 경우 어떻게 안내하고 그런 매뉴얼이 있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결국은 이거는 동거를 했기 때문에 같이 동거했던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는 데 있어요.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정보 관련돼 가지고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배달앱 같은 데도 사실은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 어떤 거주지 이런 거를 비밀로 하고 싶으면 네. 사실은 거래했던 배달앱에도 전화를 합니다. 요즘에는 그러네요. 누가 물어봐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 아하. 심지어는 동사무소에서야 당연히 알려주지 않지만 거기까지 찾아가서 누가 내 이 인적사항 확인하는 거 거절합니다 하는 얘기까지 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판단은요. 이건 다분히 좀 불편한 일이지만 동거를 하면서 내 주민등록 번호 정도까지 알고 있다면 그거는 헤어지고 좀 불편하다면 방비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인철 변호사님, 이 배달앱 업체 매뉴얼이 허술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어떤 걸 가입했다가 해지할 때는요. 예를 들어 제 아내가 어떤 가입한 걸 제가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지한다고 할 때 그 업체가 뭐라 하냐면 죄송한데 가입하신 본인 사모님만 전화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굳이 남편이라고 몇 번을 말해도 아내가 통화한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보세요. 주민번호를 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해당 원래 정보는 여성인데 전화 건 사람 남성인데도
이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호수를. 이거 개인정보 유출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제가 봐도 개인정보 유출해서 이 배달업체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엄연히 부부도 남이기 때문에 남편의 개인정보를 아내한테 알려줄 수도 없고요. 아하. 이 사람들 지금 동거인이잖아요. 네. 동거인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 성별이 다른데도 알려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더군다나 다른 정보도 아니고 주소입니다. 주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 그러네요. 찾아가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배달업체가 왜 주소를 알려줬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하.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 주문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럼 무슨 음식을 주문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면 주소를 알려주세요 하면 주소는 배달업체 직원이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그럼 당신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불러보세요. 그럼 되잖아요. 불러보세요. 네. 아하. 자기가 사는 주소를 자기가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아하. 그걸 반대로 회사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게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배달업체에서 이거 너무나 개인정보 허술하게 한 것 같고 예.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될 것으로 야, 이게 의외로 확인해본 방법이 오히려 여기 의외로 쉽게 이럴 수가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주소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맞는지 확인해볼게요. 이랬으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남성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화해하기 위해서 다시 잘 해보자라는 의미로 찾아갔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는 손목만 잡았을 뿐이다. 때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문을 강제로 연 적도 없고 폭행할 사이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배달앱에 전화한 건 맞지만 호수만 물어봤다. 이렇게 지금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해하기 어렵죠. 맞죠. 만약에 화해할 의도였다고 한다면 여자친구의 개인정보까지 불법적으로 알아내서 이렇게 무단으로 침입하는 일은 상정하기 어렵죠. 맞아요. 여자친구는 굉장히 공포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가해자의 주장입니다. 문을 강제로 연 적도 없고 손목만 잡았고 폭행은 안 했다. 폭행할 사이가 아니다. 그런데요. 유인경 평론가입니다. 진짜 이런 변명은 늘 우리가 뭐 듣습니다만 이걸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치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동호수만 물어본 거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또.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뭐 어떤 말에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오죽하면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맞아요. 주소조차 알려주지도 않고 신분을 감추고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생각하는데 거기에 반성하고 남자들은 거절을 당하면 네. 말 한마디로 화해가 될 거라고 믿는 것, 본인이 저지른 과거의 폭행이라든가 주었던 죄질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이 정말 또 다른 범죄를 낳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심심해서 현행범 체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김복준 의원님. 본인이 뭐 화해하자는 의미에서 찾아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찾아가려고 그러면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약속을 정해서 만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찾아가는 거지 일방적으로 몰래 알아내서 찾아가는 그 순간 이미 화해는 아니에요. 화해는 아니고 그리고 평소에 어떤 폭행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거 봐서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불쑥 나타나는 게 과연 화해겠습니까? 네. 그리고 손만 잡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마 폭행의 전초단계였겠죠. 네.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부터 친구들은 헤어질 수도 있고 네. 이성관계뿐이 아니라 동성관계 거절당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저는 국영수보다 더 먼저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난 맞아요. 모든 범죄들이 네. 나를 거절해서 이혼하자 그래서 나를 무시해서 너무 많거든요. 거절당하는 법을 감옥에 좀 넣어줄 강력히 요청합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가끔 발생합니다. 네. 아내가 뭐 가정폭력 때문에 너무나 이혼하고 싶다. 그럼 남편이 뭐 기분 나쁘겠죠. 숙장 받으면. 그러면 막 온갖 욕설과 막 협박으로 아내를 협박하는 경우가 있어. 심지어는 막 찾아가서 뭐 없애겠다. 변호사까지 협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아내분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데 제가 경찰께 꼭 부탁드리는 건 사건이 난 후에 범인 건 굉장히 잘하시지만 사건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 그럴 아닙니까? 수도 있어요. 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 피해자들의 신변을 꼭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불구속 입건해서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라는데 더 한번 샅샅이 좀 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출석했던 이 사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양혜서 전 대표 얘기인데 방금 출석을 했잖아요. 이제 경찰은 이 사람을 외국한 거래법 위반과 상습 도박 혐의로 이제 지금 입건을 했는데요. 네. 양 전 대표는 이제 최근 5년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유명 호텔 카지노에서 최소 10일에 출입을 해서 이제 원정 도박을 했는데
하루 최장 17시간을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한 번에 판돈이 400만 원을 이제 걸고 판돈을 했고요. 그래서 뭐 바카라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했는데 네. 이제 17시간 동안 하루에 이제 17시간 정도 도박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총 1,000만 원 정도의 판돈을 써서 네. 여태까지 총 금액을 한 따져 보니까 한 40억 원 정도 넘게 미국에서 원정 도박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액수가 입이 떡 벌어지네요. 양현석 씨가 돈이 많은 건 알았지만, 해외에 가서 40억, 모두 합쳐서 40억 정도 이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출석 모습 다시 한번 잠깐 보시고요. 얘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 수사에 성실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자금 환치기 혐의로 입건되셨는데 사실입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경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을 미국 법인에서 끌어왔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경찰에서 성실히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경찰 조사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입장을 성실히 입장이십니까? 이런 말하면 앵무새가 화내겠지만 앵무새 답변만 했어요. 경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양현석 씨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알면서 그 질문한다고 내가 답할 것 같아. 딱 경찰 들어가서 얘기한다니까 뭘 자꾸 물어. 이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 궁금한 게 왜 해외에서 원정 도박 이 정도 액수 하려면 글쎄요. 이거 가지고 인천공항 통해서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불법이죠. 신고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외국환 관리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십억을 해외로 가져갈 때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그 목적도 소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동원을 했다. 이런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거고 나아가서는 네. 그러면 국내 현금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면 미국의 YG USA라는 미국 법인이 있거든요. 네. 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도박 자금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횡령 의혹까지 지금 수사할 계획으로 지금 경찰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자금 흐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미국 네. 재무부에 계좌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이게 횡령이냐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냐 이걸 다 떠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이고 대중 맞아요. 연예인이었잖아요. 네. 만약에 40억을 네. 국내에서 네. 선행을 한다고 기부를 했다라고 쳐요. 그럼 그래요. 양현석 씨의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이분을 응원하겠습니까? 네. 40억으로 도박을 탕진한다는 것은 앞서서 그 박스에 잡혀있는 현금 네. 다발 받잖아요. 네. 그건 또 미국에서 미국 카지노에서 쓴 거 아니에요. 네. 국내에서 탕진한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사실 사회적 비난이 큰 그러니까요. 사건입니다. 좋은 점, 정말 정확한 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김복춘 의원님, 사실 오늘 출석한 것은 이제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때문입니다만 사실은 성매매 알선 혐의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14년경에 뭐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빌려놓고 외국에서 재력가들을 불러와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 네. 그 자리에 낄 이유도 없는 그 유흥업소 여성들을 불러서 앉혀놓고 그들하고 식사하게 한 이후에 네. 술도 마시게 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성매매까지 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 네. 이것도 이제 경찰이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성매매 알선 자체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 사건이니까 지금 성매매 알선이 한 달 남았어요. 이 공소시효가. 그래서 네. 경찰이 아마 오늘 이 상습 도박 혐의 또 뭐 이제 환치기 이런 거에 더해서 성매매 알선 부분에 대한 것까지 조사를 같이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승리도 네, 출석했어요. 승리도 출석했고. 근데 요거 하나만 이렇게 승리는 어차피 이제, 원정 도박 혐의는 인정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뭐 환치기 안 했다 이런 얘기는 뭐 보도 통해 나왔고요. 요거만 하나 짚어볼게요. 양현석 씨 관련해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오늘 이제 물어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승리는 인정했으니까 뭐 승리는 앞으로 재판 가서 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고요.
양현석이 받고 있는 혐의가 하나 더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 2016년에 YG 소속 이제 가수 BY라는 가수가 네. 대마초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 입장에서 그걸 무마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수사를 무마하려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이게 한모 씨, 연습생의 한모 씨가 사실 이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모 씨를 찾아가서 또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네.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이 이게 뭐예요? 여러 가지 이거 진짜 추잡한 혐의들로 지금 거론된다는 자체만으로도 반성할 행동이죠. 반성해야죠. 일단은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인면수심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던 그 사람 얘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지난 8월 15일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여자친구, 또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를 불러내서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려다가 도망간 50대 남성이 네.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도주한 지 12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랬었죠, 네. 그 당시 사건을 보면 예비 시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비 시아버지가 그 아들의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좀 기니 할 말이 있으니까 보자라고 하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 나간 겁니다. 차를 태워서 간 곳은 펜션이었고요. 네. 놀라게 해주겠다, 선물을 주겠다, 눈을 감고 있어봐라라고 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늘이 그 신체에 들어온 겁니다. 네. 주사기를 들고 있고 갑자기 놀란 상황에서 뛰쳐나왔다는 것이고요. 바로 네. 경찰에 신고를 했었던 네.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따끔한 눈빛이 들었던 주사기 안에는 마약류가 있었습니다. 네. 무려 12일간의 끈질긴 수사. 대한민국 경찰이 어떤 분들입니까? 잠복 수사 끝에 검거를 했는데, 그런데요, 잡고 봤을 때 상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가관입니다. 당시에 체포 당시에 어땠는지 그 상황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도망다녔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적을 해서 단서를 발견해서 검거하게 됐어요. 그 부인이 차량을 운전했어요. 도왔다기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증거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추적을 했고요. 부인이 차량 운전하고 있었대요, 김복준 의원님. 그러면 부인이 도피를 도운 거예요? 이거는 애초부터 경찰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의 여자친구 네. 결혼할 사람을 불러서 범행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네. 그 즉시 도주하면서 밖에 세워놨던 본인 차를 끌고 도주하다가 가평 정도까지 가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그때 차 버리고 도주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이 사람은 차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건 아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경찰에서. 네네. 그래서 아내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아내를 사실 그 아내 차를 예의주시하면서 아하. 추적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뭐 아내가 도주하는 남편한테 이른바 얘기하는 대포폰 같은 거 개설해 준 것도 나왔고요. 네. 도움을 받은 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뭐 아내 같은 경우는 범인 도피죄가 성립이 안 되죠. 하하.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잡았잖아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당시 지금은 뭐 며느리 예비 시아버지 이제 관계 끝났을 거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예비 며느리한테 이런 몹쓸 짓을 했던 이유가 대체 뭐라고 하던가요, 대체? 많은 분이 동기를 왜 그랬을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지금 이 여자친구 아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속내를 밝히기 위해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펜션으로 데려가서 마약 주사를 놨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정신과 의사가 이제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뭐 최면을 거는 경우 있잖아요. 뭐 네. 그거를 이제 떠올린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정신과 치료를 위한 거지. 도대체 이 사람이 그 예비 며느리에 될 사람을 듣기 위해서 마약 주사를 놨다? 네.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네. 저는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말이 말 같아야 들어주죠. 이걸 들으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이 마약 상습범인 게 확실한 게 네. 말에 조리가 없고 너무 횡설수설이라는 거죠. 속내를 들어보려겠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속내의를 보려겠던 건 아니냐 뭐 이런 속내의. 네티즌들의 얘기를 오게 되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들이 사귀고 있는 여성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왜 그런 관심을 갖습니까? 저는 딸이 있지만 딸이 무슨 남자친구는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미주알 고절 캐지 않는데 3년간 딸처럼 여겼다는 거에 의해서 깜짝 놀라게 해줄게 눈 감아봐라고 마약을 투사했다는 거는 네. 어떤 경우에도 이런 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분은 좀 엄중을 해야 될 거. 이분이 받아서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얘기할 게 있으면 네. 안산 쪽에 자기네 집 근처에 하지. 안산에서 포천 엄청 멀어요. 그 먼데 펜션까지 알아두고 또 펜션에 CCTV 없는 곳을 그렇게 골라서 아하. 저 향후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와서 네. 마약 주사를 놓습니까? 그건 네. 거짓말이고요. 네. 애초부터 왜 데려갔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네. 미루어짐작하건데. 네. 체포 당시에도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하니까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고요. 오늘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한 상태니까요.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갈 거라고 지금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